안녕하세요. 고신대 보건병원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하나님 도우심 중에 귀한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SK케미칼과 조보정 매니저님 또 여러 선생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혈액투석 시 항응고제 사용 주로 2021년 대한신장학회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된 적절한 혈액투석 치료 근거비용 진료 지침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신대 보건병원 신장내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제 1학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서론과 현재 사용 중인 항응고제의 종류 그리고 서머리와 현재 리커멘데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투석에 대해서 항응고제의 그 병력 히스토리를 보시게 되면 존 제이콥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투석에서 효율적인 투석에 대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1914년에 동물에서 시도를 했고요. 1924년에 처음으로 사람에서 혈액투석을 조지 하스라는 분이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때 항응고제는 히루리드라는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보통 투석을 하게 되면 결국 굳어지게 됩니다. 피가 굳어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요소를 설명하게 됩니다. 주요 원인에는 혈관 접근 문제, 환자 요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혈관 쪽에 부적절한 혈류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자 쪽에 보시면 부정맥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응고 상태가 된다든지 혈류 쪽에 보시게 되면 혈류가 농축이 된다든지 혈소판에 이상이 발생한다든지 그 다음에 블러드 튜빙 쪽에 보시게 되면 합성 여러가지 머티리얼이라든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혈액 회로의 혈전 형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대치료법에서 이상적인 항응고제를 하면 항응고 효과도 적절하고 출혈도 되지 않으면서 전신 효과가 최소화, 즉 이제 투석기 필터만 응고되지 않도록 되어야 되죠. 그래서 출혈도 적고 가격도 저렴하고 방광기도 짧고 모니터하기도 쉽고 합병증도 덜 생기고 또한 혹시 출혈이 생겼을 경우에 해독제가 있는 경우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액투석중 혈액 응고 예방을 위한 항응고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신 항응고로는 표준 및 그 다음에 저용량의 분해, 그 다음에 헤파린, 저분량의 헤파린, 헤파리노이드, 트로미 억제제가 있습니다. 대체 전략으로는 식염수를 세척한다든지 포타민을 이용해서 국소 항응고제, 사이트레이트 기반 요법 등이 있고 회로 프라이밍식의 알부민이라든지 비타민 E, 그 다음에 시트르산 조합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계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헤파린을 사용하는 분포가 한 40% 정도 되고요. 소듐 사이트레이트가 한 9.9% 정도. 그 다음 나파모 스테이트 메실레이트 같은 경우도 주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사용되는 한 6% 정도. 실제로 항응고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한 33% 정도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 투석할 경우에 항응고제 가이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보통 붉은 RBC를 수혈해서 혈소판을 안정시키거나 혈소판 헤마토크리트 30 미만이 될 경우에 그 다음에 DDAVP는 에스트로겐이라든지 크라이오프로시피테이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혈압이 안정이 될 경우에는 복막투석을 하거나 혈액투석을 할 경우에 헤파린을 사용하지 않거나 프로스타사이클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헤파린을 소량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앞에 말씀드렸던 해도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보통 복막투석을 하거나 헤파린을 소량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혈 위험으로 헤파린을 못 쓰는 환자의 항응고를 어떻게 할까요? 헤파린 없이 프리로 하는 투석인데요. 안전하긴 하지만 효율이 낮아지고 또 체액이 과다된다든지 모니터링 필터 세척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저분자는 헤파린을 사용해서 교과서에 언급된 방법이긴 하지만 국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출혈 위험이 헤파린과 거의 동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후탄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쌉니다. 저렴해서 기준에 따라 HD 사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1 적절한 혈액투석 치료 근거 기반 진료 지침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출혈염이성이 높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저분자랑 일반 헤파린이라든지 그다음에 출혈염이성이 있는 경우에는 헤파린이 권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출혈염이 있는 혈액투소 환자에서 헤파린을 대체해서 나파모스테트 메실레이트, 구탄을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항응고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응고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전신 항응고제, 일반적인 헤파린이라든지 노몰레큘라 전분전이나 헤파린이라든지 구탄이라든지,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소 항응고제 사이트레이트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강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소화기 출혈이 있다든지, 그 다음 뇌 출혈이 있는 경우에, 그 다음 활성 출혈이 있는 경우에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블리딩 출혈에 대한 합병증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예를 들어서 수술한 지 이틀이 되지 않았다든지, 혈소판이 6만 개 미만이라든지, PT-INR 수치가 2 이상이라든지, APTT가 60초가 길어질 경우, 이럴 경우에는 출혈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사용하지 않고 투석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응고제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필터가 쉽게 말해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필터 수명을 늘리는 방법은 일단은 베스큘라 액세스, 보통 저희들이 연구 동아리라든지 환자가 사용하는 AVF 동정맥류가 일단 잘 유지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피가 농축되지 않도록 생리식염수를 넣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보충액을 투석액 앞쪽에 넣어주게 되면 피가 묽어지게 돼서 굳어지는 게 덜하겠고요. 그 다음에 혈류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확산으로 통해서 치료한다든지, 그 다음에 블러드 에어 컨택트를 최대한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그 알람에 대한 적절히 반응을 해서 필터 수명을 늘리는 데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사용하는 언프랙셔네이드 헤파린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안티스롬빈 3번을 일단 억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몰레큘러 웨이트는 한 5,000에서 3만 정도 되고, 방광기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게 됩니다. 보통 안티스롬빈에 의존적이고 보통 프로타민 사용했을 경우에는 효과를 역전시킬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헤파린 사용에 대해서 혈소판이 감소되는 이런 합병증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헤파린 합병증을 보시게 되면 여러가지 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 중에 이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투여할 수 있고 모니터링이 쉽고 프로타민을 사용했을 경우에 그 효과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전신적인 출혈이라든지, 그 다음에 혈관을 이렇게 펑치한 사이트에 출혈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양리학적으로 예측되지 않는 팔마코카이네틱스를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혈소판 유발되는 헤파린으로 인한 혈소판 감소증의 가능성, 그 다음 리피드를 고지혈증을 생기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칼륨을 올린다든지 가렵다든지,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생기는 합병증이 있어서 사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타이트 헤파리다이제이션, 소위 말해 최소 용량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정상적인 노멀 리미트의 한 1.5배 정도 클로팅 타임을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출혈의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보통 출혈 위험 있는 환자, 일반 투석할 경우에 다른 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미니멈 용량으로 헤파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파린 프리로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투석하는 경우 인디케이션 보시게 되면 페리카다이티스, 심낭염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출혈 위험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수술했는 경우, 혈관 수술이라든지 심장 수술, 그 다음 안구 수술, 그 다음에 콩팥 이식 받거나, 그 다음 브레인, 머리 쪽에 수술을 받은 경우에 헤파린 프리로 투석하는 경우를 보관하고요. 코아굴로패시, 응고가 문고에 문제가 있다든지, 혈소판이 감소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 대뇌에 출혈이 있다든지, 현재 블리딩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많은 센터에서 보시게 되면 다른 질환으로 많이 아픈 환자들 같은 경우에 루틴으로 헤파린 프리로 투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보통 헤파린 린스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노멀 생리식염수에 헤파린 리터당 3000유니트를 해서 썰킷을 보통 린스 씻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투석한 시작할 시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생리식염수로 워싱을 한번 하고요. 블러드 플로우를 보통 환자가 버티면은 최소한 400, 분당 400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생리식염수를 플러스씩 넣어주는 것도 있지만, 뭐 이 효과가 있다, 없다, 논쟁이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염증 반응 유발성 응고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이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쪽 보시게 되면, 티슈 팩터 7번 A가 많아져서 피브린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 플라스미노제 등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피브린, 디다이머가 생성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브린 생성과, 그 다음에 부적절한 피브린 제거로 인해서 결국은 작은 혈관 안에 혈관이 소위 말하는 응고가 발생하는 게 발생합니다. 다음은 저분자량 헤파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팩타 10번 A로 적자는데요. 분자량은 한 5천 정도 되고 5천 달톤 정도 되고, 방광기는 한 2시간 반에서 6시간. 아까 앞에 말씀드린 헤파린보다 훨씬 발광기가 좀 짧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성이 훨씬 덜하고요. 부분적으로 프로타민 사용했을 경우에 이게 효과를 반전시킬 수도 있다. 달테파린이라든지 에녹사파린 이런 약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분자량 헤파린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안티스롬빈 3에 붙어서 팩타 10번 A하고 연관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드린 오른쪽에 일반 헤파린과 그 다음에 로우 몰레큘러 앞에 금방 말씀드린 저분자량 헤파린의 차이점. 기전상으로는 저분자량 헤파린 같은 경우는 팩타 10번 A를 억제하고, 언프렉시네이트 헤파린 같은 경우는 안티스롬빈 3를 억제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로우 몰레큘러이드 헤파린이 방광기가 훨씬 깁니다. 일반 헤파린 같은 경우는 방광기가 길어야 한 2시간 정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팔마코카이네틱스, 양리학적으로 보시게 되면 실제로 예측이 잘 되고, 하지만 일반적인 헤파린은 예측이 잘 안 되고, 안티도트, 역전시킬 수 있는 게 로우 몰레큘러이드 헤파린 같은 경우는 없지만은 앞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헤파린 같은 경우 프로타민은 충분히 가능하고, 하지만 헤파린은 싸고 로우 몰레큘러 헤파린은 좀 비싼 것들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같은 경우 앞에 말씀드렸던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 같은 경우는 안티 10번 A 액티비티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온프렉시네이트 헤파린 같은 경우는 APTT, Activated Partial Thermoplastin Time을 통해서 모니터링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로우 몰레큘러 헤파린 같은 경우는 달테파린, 나도로파린, 그 다음에 에녹사파린 등이 있습니다. 로우 몰레큘러 헤파린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한 가격대가 일변 조금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액투석에 시작할 때 싱글 도즈로 해서 줍니다. 이게 방광기가 길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언프렉시네이트 헤파린과 로우 몰레큘러 헤파린을 비교해 봤을 경우에 일단 블리딩 이벤트를 출혈의 발생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지혈하는 정도의 시간, 그 다음에 체외 익스트라코포리어에 소위 말하는 피가 굳어지는 것들에 대한 조금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부분들 크게 차이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헤모리지 같은 경우에 로우 몰레큘러웨이트 헤파린을 사용했을 경우에 방광기가 길기 때문에 혹시나 출혈이 많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실제로 출혈 리스크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분자량 헤파린의 장점을 보시면 효과적인 항우고제고 안정적인 팔마코카이넥티스, 그 다음 항우고 효과, 혈소판에 대한 영향이 적다. 그리고 지질에 대한 영향이 적은 게 있고, 하지만 단점으로는 전신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프로타민 투여시에 부분적으로 기량을 한다. 그 다음에 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증이 경화가 나타나고, 항 10번의 측정이 쉽지 않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분자량 헤파린 같은 경우는 급성신 손상 사이에 콩팥으로 배설되는 것들이 길어져서 효과가 계속 오랜 기간 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안티 10번 A를 모니터링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 현재 쉽게 말해서 썰킷, 우리 투석을 하게 되는 이런 썰킷의 라이프 스팬을 이렇게 호전시킨다는 무작위 대조적은 아주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출혈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아주 믿을만한 데이터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헤파린 유발성 스로모사이토페니아 같은 경우 타입 1 같은 경우는 헤파린이 바인드하고 액티베이트 되고, 그 다음에 혈소판을 감소시키는 그런 것 같습니다.
타입 2 같은 경우는 헤파린이 그 혈소판에 붙어서 팩타 4번을 릴리즈시키게 되고 이것이 헤파린에 붙게 되고 안티바디가 헤파린 그 다음에 팩타 플레이티드 벡터 팩타와 컴플렉스를 이루어지게 되면 플레이티드 어그리게이션이 생기는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는 걸로 생깁니다. 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이런 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증 같은 경우는 타입 1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헤파린 사용했을 경우 한 10에서 30% 생기고 보통 사용한 다음에 1에서 4일 이내에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입 2 같은 경우는 면역하고 관련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통 4일에서 16일 사이에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타입 1이 좀 경합니다. 셀프 리미티드로 잘 해결되지만 타입 2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KDIGO 가이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헤파린 유발성 스롬보사이토페니가 있을 경우에는 다이렉트 스롬빈 이니비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약제를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스롬빈 이니비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스롬빈 자체를 먼저 억제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억제해서 솔로브란 파이브린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증 발생 시 대체 항공요법으로 다이렉트 스롬빈 억제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이렉트 스롬빈 억제제는 아가트로반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간부전 있는 환자에서는 사용을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리버스할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약제가 없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국소적으로 사이테리를 사용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보통 설깃에 투여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필터 페이턴시를 아주 잘 유지하고 전신적으로 항공을 하지 않아서 출혈의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한 환자에서 사용하면 아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레이트 메타볼리즘 패스웨이를 보시게 되면 사이트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아이오나이즈 칼슘이 붙게 되면 칼슘 사이트레이트가 되게 되는데요. 주로 칼슘 디펜던트 항공호를 시키는 칼슘 디펜던트한 이런 것들을 활성화된 것을 억제시키는 걸로 되어 있고 간이라든지 근육 이런 키드니를 통해서 보통 배설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클로팅 응고되는 캐스케이드 사이트레이트 이펙트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사이트레이트를 보통 사용하게 되면 보통 익스트린식 패스웨이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패스웨이 여러가지 영향을 줘서 항공고제 자체를 항공을 좀 덜하게 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지널 사이트레이트 국소적 사이트레이트 항공고 같은 경우는 레버러터리가 검사를 통해서 모니터링 하는 게 좀 많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진한 사이트레이트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칼슘을 계속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필요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증으로는 하이포칼세미아라든지 하이퍼 칼슘이 많아지는 경우 그 다음에 소듐 나트륨이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경우 대사성 산증인 알칼리증이 생기는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서 특별히 사이트레이트 같은 경우 주로 간에서 대사가 돼서 사이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심한 간 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에 사용할 경우는 주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이트레이트 단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대사성 알칼리증이 생길 수 있어요. 사이트레이트가 이게 버프로 사용되기 때문에 1몰의 사이트레이트 같은 3몰의 바이카보네트가 생겨서 실제로 대사성 알칼리증이 알칼리가 발생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소듐 사이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또 소듐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고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이 감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투여하는 프로토콜이 복잡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트 필터 이후에 아이오나이즈 칼슘을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의 말초 혈을 통해서 아이오나이즈 칼슘도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이트레이트와 칼슘 투 인퓨전 레이트를 컨트롤해야 되고 그래서 워크로드 간호사들과 의료진들의 일들이 손이 많이 가는 좀 일이 항공고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라파모메이트 메실레이트 후탄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세린 프로테이즈 이니비터가 되겠습니다. 보통 팩터 2번, 10번 A, 그 다음에 12번 A,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몰레큘러 웨이트는 540 달톤 정도, 그 다음 방광기는 8분 정도 굉장히 작습니다. 결국은 전신으로 가지 않아서 출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는 아주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나 그 다음에 혈액에서
빠르게 디그레데이션 되고 투석에 의해서 40% 이상 제거되기 때문에 투여량 조절에 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합병증으로는 아나필락시스, 갑자기 쇼크가 올 수도 있고 고칼륨 혈증이라든지 A그뉴로티스, 백혈구가 감소할 수 있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서 피검사를 통해서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사용 중이 되겠습니다. 구탄 같은 경우 용량 조절이 굉장히 간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항응고 작용이 체외 순환로에 국한되어 있어서 체외 순환에 아주 적합한 항응고 조절이 있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방광기가 짧기 때문에 전신에 대해서 특별히 출혈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구탄 같은 경우 헤파린과 달리 안티스로빈 3 수치와 무관하게 항응고 작용을 잘 나타내고 항응고에 관여하는 다양한 효소계 저해를 통해서 항응고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후탄을 사용했을 경우에 출혈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서, 특별히 지속적 신대초법 있는 환자에서 사용했을 경우에 우리 보통 투석 필터에 유지되는 정도에 대한 연구를 실제로 무작위 대조 연구를 시작했고, 실제로 출혈의 후탄 그룹에서 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구 같은 경우도 출혈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서 지속적 신대초법에서 항응고제로 후탄을 사용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RCT가 되겠고요. 보면 필터가 후탄을 사용했을 경우에 필터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는 출혈 위험을 가진 혈액투석한테 저용량 후탄을 사용했을 경우 효과가 되겠습니다. 효과가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나파모스테트면 후탄을 특별히 대뇌 출혈 있는 환자에서, 특별히 투석을 유지 투석을 하는 환자인데 대뇌 출혈이 있을 경우에 이를 사용했을 경우에 안전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세레브럴 헤모지가 있는 환자에 사용했을 경우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데이터인데요. 그러면 일본 실제로 이 후탄, 나파몬 메실레이트, 메실레이트 이게 선발품, 실제로 오리지널과 그 다음에 제네릭 약품을 비교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러닝타임을 보시게 되면은 오리지널 작품이 훨씬 필터를 오랫동안 잘 유지했고, 그 다음에 가격도 그리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본 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나파몬스테트 메실레이트 오리지널 후탄인, 그 다음에 제네릭 제품과의 서킷 필터의 페이턴시하고 익스체인지 레이트에 대해서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고를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전체 환자를 보시게 되면 후탄 같은 경우 한 700여 명, 그 다음에 제네릭 약품과 한 300여 명 환자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양군에서는 양군 간에 큰 차이는 없었고요. 보시면 필터 사용 기간이 길었고, 그 다음에 회론의 폐색을 나타내는 트랜스멤브레인 프레셔가 훨씬 낮아서, 쉽게 말해서 필터가 응고되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약제가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후탄을 사용했을 경우에, 특별히 아주 중환 환자에 사용했을 경우에 이피커시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정했고 효과가 있었고 필터도 잘 유지됐다, 이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지나갔지만 코비드 19 다들 고생하셨을 건데요. 이게 후탄을 사용했을 경우에 코비드 19에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환자 신장암 연구에서, 그 다음에 한국의 CRRT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이때 전신 항공구전 투여하지 않는 지속적 신대초법 환자에서 사이트레이트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후탄을 사용할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다 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 그림이 하나 빠졌는데요. 그러면 이게 후탄이 코비드 19에서 어떻게 하냐, 이 보니까 후탄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코비드 19 바이러스가 실제로 엔티리 분명히 나오는 것들을 억제하는,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효과를 일부 보여주어서 실제로 이 약제가 코비드 19 치료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들을 일부 보여주었습니다. 후탄 같은 경우는 다이얼라이저와 그 다음에 챔버 사이에서 헤파린과 동등한 항응고 효과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필터 내에 피가 잘 응고되지 않도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후탄 사용 시기에
헤파린을 사용하지 무헤파린 요법보다 아주 효율적으로 헤파린을 사용하지 않고 헤파린 프리로 투석할 경우에 당연히 필터가 잘 굳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파린으로 투석이 어려운 경우는 헤파린 프리로 사용하는 것이 많지만 이거 다이알라진의 클로팅, 소위 말하는 혈전, 피떡을 비교해 보았을 때 후탕군에서 유의가 낮았고 문헌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필터 세척을 위한 생리식염수가 체내의 볼륨 오버로드 우려에 대해서도 훨씬 낮을 수 있고 특별히 간호사 모니터링 또한 더 간편해 줄 수 있습니다. 투석 효율을 대변하는 유리아 리덕션 레이트 같은 게 70% 도달하는 게 중요한데요. 쉽게 말해서 안에 있는 요독을 70% 감소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무헤파린군보다는 후탄군에서 훨씬 도달률이 높았다. 따라서 무헤파린 요법을 시행하는 것보다 후탄을 사용했을 때 더 효율적인 투석을 할 수 있다라고 되겠습니다. 무헤파린 투석 요법을 시행하면서 투석 효율과 더불어서 생리식염수 플러싱으로 인한 볼륨 오버로드에 대한 우려 또한 훨씬 덜하기 때문에 후탄 사용이 더 권고된다 하겠습니다. 허가와 보험 기준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후탄의 보험 기준을 말씀드린데요. 구체적인 급여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 혈액 투석의 경우는 수술 전이나 수술 후 환자의 코피나 이럴 경우 뇌출혈, 위장출혈이 있을 경우에 사용 시 인정되는 걸로 되어 있고 혈소판 5만 미만 환자에서도 인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혈액 투석 환자에서 후탄 처방 시에 출혈성 병변이라든지 출혈 경향성에 대해서 경과 기록지에 잘 기록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환자 외래 혈액 투석 환자의 경우는 정가 수가제가 적용되어 있어서 후탄약과 별도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속적 신대조법 대상 환자의 경우에는 출혈성 병범이나 출혈성 경향을 갖는 환자이기 때문에 사용이 인정이 되게 되고 보통 출혈성 경향이라는 것들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소위 말해서 현재 출혈 소견은 없지만 출혈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환, 예를 들면 혈소판이 10만 개 미만이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출혈 수치를 나타내는 APTT가 60초 초과된다든지 PTIN이라는 2.0 초과라든지 48시간 이내에 외과 수술을 받았다든지 3개월 이내에 대뇌 출혈이라든지 주요 출혈의 병력이 있다든지 그 다음 폐혈성 쇼크라든지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에 해당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 출혈성 경향이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외에서는 후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일본 투석협회 같은 경우에는 당뇨 환자의 유리체 출혈이나 그 다음 절제술 후에 뇌출혈을 겪는 투석 환자, 또 심장 수술 전후의 투석 환자의 경우는 후탄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속적 신대체요법 같은 경우는 일본 급성 혈액 정화 확해 같은 경우는 타겟 에시트를 한 150에서 170조로 해서 후탄을 퍼스트 초이스 첫 번째 선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터의 라이프 스팬, 또 우리 투석 필터의 생명, 오래 쓰는 것 단축을 우려해서 오리지널을 사용하도록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혈액 정화요법 가이드라인에서도 후탄을 첫 번째로 사용하고 공부하고 있고 타겟 APT들을 150에서 200 정도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파모스테트 메실레이트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환자 10% 정도 부담하니까 굉장히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보험 환자에서 후탄은 이 재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청구가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절한 혈액 투석 치료 근거 기반 치료 지침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출혈 위험성이 있는 경우 특별히 항근고 출혈 위험성이 있는 환자인데 항근고 여부를 해야 된다. 이때 헤파린을 대신해서 후탄 사용을 특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걸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응고제를 사용하지 않고 투석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안전할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든다. 왜냐하면 필터가 자꾸 굳어집니다. 하지만 헤파린 같은 경우는 필터 응고를 막는 효과적이지만 출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증 위험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 사이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아주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매력적인 항응고제이지만 이게 사용하는 방법도 복잡고 워크로딩도 많이 들어가고 모니터링도 많이 단점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파모 스테이트 메실레이트 후탄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건강보험에서 또 이렇게 현재가 보험 적용도 됩니다. 특별히 수술했는 경우 출혈성 경향이 있거나 혈소판이 5만 미만인 경우 특별히 가격도 많이 내렸고 안전하고 특별히 출혈성 위험이 있는데 투석을 해야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1년 적절한 혈액투석 치료를 위한 이런 가이드라인에서도 특별히 항근고요법이 필요한 경우, 출혈성 위험이 있는 경우에 헤파린 대신에 후탄 사용을 특별히 고려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